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고, 새로운 또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들이 매일마다 뉴스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 언론에서는 2월 중순과 말 사이에서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였는데, 이는 땅은 아직 얼었지만 싸우기에 혹심한 추위는 지났기에 러시아의 가장 우호적인 날씨 기간을 선택하여 선전포고와 함께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예보였고, 예상보다 강한 저항과 길어진 일정에 요즘 땅이 녹아서 전쟁 기구를 옮기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뉴스와 함께 기록적인 한파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러시아 군사들의 상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 도시 몬트레이에 가면 해군 연구소 소속 해상기후 연구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군 소속 연구소인데 바다, 특히 태평양의 기후와 상황을 연구할 뿐 아니라 군대가 날씨와 관련되어 해상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는 군 소속 연구소 중 기후와 관련된 한 분과일 뿐인데 그만큼 날씨가 전쟁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군의 지도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의 날씨를 이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에 의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역사가 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넓지도 않는 땅에 4가지 기후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땅이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가 심하고 여름에는 많은 비를 가지고 오는 장마 시즌도 있죠. 전근대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은 모두 4차전을 할 정도로 치열했고, 동력된 군대 인력은 1300년 후 세계 1차 대전에서야 경신됩니다. 고구려의 인구에 뻔했고 그만큼 수나라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된 전쟁이었다는 것인데, 결과는 다 패하여 나라가 쫄딱 망하고 말죠.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2차전은 유명하지만 1차전은 날씨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었습니다. 7월에 일어난 이 전쟁은 수나라 측에서 바다와 육지로 동시 공격을 시도했는데, 때마침 폭풍우를 동반한 장마가 시작되어 공급로도 끊기고 수나라 측 군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 패하게 되죠. 한국사에서 날씨를 이용한 전쟁 중에는 6.25 전쟁의 인천 상륙전이 있습니다. 거의 노르만디 상륙 작전처럼 날씨를 이용한 전력이었는데, 9월 달에 실행된 이 작전은 한국의 태풍 시즌 또한 실행된 작전이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185km를 기록하며 일본을 강타한 지인으로 인해 이미 일본에 있는 해군 기지에 함정을 7대나 잃은 메가더는 다가오는 또 다른 A급 태풍 케지아가 한반도로 향해 이동할 때 태풍의 구조를 이용해 모든 함선을 인천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죠. 태풍은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면서 경로가 서쪽에서 동쪽을 휘면서 이동합니다. 지구 자전에 의한 코리올리 힘의 영향 때문인데, 이때 태풍 오른쪽은 태풍의 방향과 경로 방향이 같기 때문에 풍속이 더 증폭되지만, 왼쪽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상쇄되어 풍속이 약화되죠. 미군에서는 케지아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했고, 태풍의 왼쪽을 따라서 진격한 함선들이 인천에 무사히 상륙하면서 이 날씨에 설마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군에 허락질렀죠. 로마의 신 중에 상업가이 그리고 교육의 신은 메르쿠리우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로는 헤르미스, 명품의 대명사죠. 영어로는 메쿠리라고 합니다. 머큐리는 마술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마술은 전쟁, 힘의 신으로 이들은 이복 형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마술은 적자고 머큐리는 서장자인데 마스가 지배당하네요. 돈이 힘보다 더 낫다는 뜻과 함께 머큐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 수은, 즉 온도와 날씨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하기 이전 그의 사촌이자 매제인 마르도니우스가 그리스를 침공하지만, 마케도니아 지방의 아토스산 근처에서 큰 폭풍을 만나 300척의 배와 2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날씨 앞에 무릎을 꿇었죠. 다시 재정비하여 그리스를 침공하지만 그 유명한 바라톤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마르도니우스가 플리타의 아이 전투에서 전사한 후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그리스를 침공하지만 살라미스 전쟁에서 다시 대패하게 되죠. 살라미스 전쟁은 날씨를 이용하여 이긴 대표적인 전쟁으로, 밤사이에 불어오는 북서쪽 바람과 아침 밀물 때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합쳐서 아침 10시 이후에는 팬츠 모양의 바람이 형성되는 지역성 기후를 잘 알고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함대를 몰아 함정에 빠뜨려 버리게 됩니다.
이 기후 특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연구되어 그의 기상학이란 책에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는 척하면서 좁은 해협에 모두 유인하고 바람에 의해 해류 변화가 시작되면서 사이즈가 거대했던 페르시아 함대가 움직이기 어려워진 10시를 기점으로 그리스의 대공격이 시작된 거죠. 1588년에 일어난 칼레이전은 정책적으로 날씨를 이용한 전쟁은 아니지만 날씨에 의해서 전쟁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해 세계사에 남을 많은 것들이 탄생합니다. 칼레이전은 도버 해역 근처에서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벌어진 해전으로 바다 남쪽에서 진을 친 스페인 군대가 화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남풍에서 북풍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영국 측에서 화공천을 펼쳐 이기게 되죠. 북해를 통해 도망가던 스페인 부대는 강풍을 만나 더 많은 함선을 잃게 되고요. 무적 로마도 포기한 아일랜드의 바람을 스페인군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바다에서의 헤게모니를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직접적으로 이동시킨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스페인은 이 전쟁과 30년 전쟁으로 유럽에서의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흥 세력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고갈된 국고를 보충하기 위해 영국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새로운 상업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미국인에게 조지 워싱턴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사람들은 건물 도만의 천장에 그려진 워싱턴의 신격화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태리화가 브루미니가 그린 그림인데 전체 그림은 천지창조와 비슷한 느낌으로 워싱턴이 구름 위에서 칼을 들고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는데 민망한지 위에 담요를 덮은 그런 그림입니다. 신까지는 좀 과장됐다 싶지만 그래도 국가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의 업적은 대단한데 정책가와 대통령이기 전에 그의 소위 커미티 오브 파이브라고 불리는 5인들과 함께 미국 독립운동을 이끈 군인으로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브루클린 호텔은 유명한데 롱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미군은 밀리고 밀려 이스트 강까지 후퇴를 하였고 그 강을 건너야 맨하튼까지 갈 수 있는데 9,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잘못 움직이면 둘러싸여 있는 32,000명의 영국 군인들에게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워싱턴의 지휘 아래서 한 명이 나오자 없이 모두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밤새 여러 척의 배가 오가면서 군인들을 옮겼으나 해가 뜬 후에도 많은 군인들이 브루클린 쪽에 남아있었고 다행히 그날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강한 안개가 오랫동안 강가를 덮어 후퇴가 성공할 수 있었죠. 안개가 거친 후 공격해온 영국군은 부대가 다 비어있어서 놀라면서 황당해했고요. 날씨가 부대를 도왔습니다. 이후 뉴욕을 고립시키려는 영국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죠. 중국의 공산화에도 날씨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소위 중국 공산당의 대장전이라고 불리는 이 후퇴 기간은 엘니뇨에 의해 오랫동안 중국의 가뭄과 기근이 덮치는 기간과 일치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은 국민당의 승리였지만 지배하고 악탈한 국민당 대신 이 힘든 시기를 같이 한 공산당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냈고 결국 중국은 공산화가 되었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퇴라는 힘든 시기 동안 지도자가 어떤 철학과 행동으로 임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리트보이 그리고 팬맨으로 불리었던 일본 원자 폭탄 투하도 날씨에 의해서 상황이 결정된 경우입니다. 히로시마의 리트보이 투하는 계획대로 되었지만 팬맨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는데 우선 지역 선정부터 난항을 거듭했고 작전 개시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실패로 돌아갈 뻔했는데 막판에 나카사키에 투하됩니다. 원래 계획이었던 고크라의 안개 때문에 유관 확인이 어려워 대신 2차 목표였던 나가사키로 방향을 바꿔 비행했지만 역시 짙은 구름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없었고 연료 부족으로 인해 작전을 바꿀 찰나 순간적으로 날씨가 변화되면서 구름이 걷혀진 것이었죠. 고크라는 원래 리드보이의 계획 도시이기도 했는데 그날의 날씨로 인해 두 도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불리었던 이 원자탄 프로젝트는 현재 환율로 계산하여 28조가 들어간 대프로젝트인데 약 80년이 지난 현재 미국은 이보다 더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새로운 맨하튼 프로젝트인데 전 세계가 협조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죠. 오웰리는 그의 단편 소설을 센토넷에 양기해서 우리는 기후를 성취할 수 있지만 날씨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서술하였는데 사실 살라미스 전쟁이나 삼국지에 나오는 적백대첩은 모두 그 지역의 기후를 이용한 전쟁으로
오래된 통계에 의한 경험과 분석에 의해 작전을 세워 대승한 전쟁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도 노출이 되지 않게 일부러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을 선택하여 비행 경로를 결정했고요. 기습적인 공격 성공 뒤에는 기후 분석이 큰 몫을 한 거죠. 반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는 그들의 공격이 큰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되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기후를 무시한 그들의 오만함과 아집이 일으킨 결과입니다. 기후 분석은 아니지만 노르만디 전쟁은 미국과 독일의 D-Day 일기예보가 서로 반대되어 연합군 측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입니다. 날씨의 분석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죠. 날씨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얼마만큼이나 미국이 분석한 대로 이번 전쟁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고요. 다만 오늘 적십자가 마리오폴까지 들어갔는데 실패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날씨라도 조금이나마 따뜻하기를 바랍니다.